최근에 이 우러 전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굵직한 몇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화두부터 꺼내 볼까요?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러시아 점령지역 4개가 국민 투표에 의해 러시아 영토로 합병되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의 원투가 테러로 폭파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얼마 전 유태인 젤렌스키가 나토의 이 러시아에 대한 선제 공격, 그러니까 핵의 선제 공격을 요청한 한편 미국의 유태인 대통령인 바이든이 핵의 아마게돈의 위기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뒤에 또한 갑자기 태세 변환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수천억 원의 핵 재난 대비 예산 정책을 한 것 등이 일단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저 내용들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우러 전쟁을 각자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잦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러시아가 점령지를 합병하기 전후에 발생했던 전선 태각 문제 때문에 빚어진 문제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실제로 하리키프와 이지움, 그리고 최근에 합병되었던 헤르손과 자포리자까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밀려서 러시아군이 태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심지어 실제로 강제 태각 명령을 통해서 전선을 이탈하는 탈영군인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러시아가 전술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한다라는 다양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모두 그에 합당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전쟁이란 말인가?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 동족 간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을 경제적, 물리적으로 희생시켜 가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보급을 뒤에서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 용의선상을 전문가들이 빼고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범죄 현장에서 범인과 용의선상에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았는데 이들을 모두 빼고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니 도통 이 범죄 수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또한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영토에 합병된 4개 지역과 이전에 합병된 크림반도 주민의 대부분이 원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슬라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점령되지 않은 동남부의 오데사 역시도 대부분이 슬라브족이고, 지난 2014년 유대인 조지 소로스와 빅토리아 누랜드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주민들이 반발했다가 수십 명이 산채로 불타 죽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특히 헝가리 출신의 조지 소로스를 가장 혐오하고 있고 헝가리의 적이라고까지 항변하면서 그렇게 대항할 정도로 미국과 조지 소로스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족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혐오하고 있고, 그 결과 푸틴이 어떤 국가적 망나니 짓을 해도 지지율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투데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많은 외신을 통해 전하고 있는 소식에 따르자면 2014년에 병합된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크림 대교에서 트럭 폭탄 테러로 보이는 폭발에 의해서 한쪽 다리가 붕괴됐고 반대쪽 다리 위에 원유 수송 열차가 불에 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전쟁을 후원하고 있는 미국에서 핵무기, 그러니까 핵 아마게돈이라는 말이 공식 석상에서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 또한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러시아 정부가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림 1, 2 파괴 테러와 이번 크림대교 테러 사건에 푸틴이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푸틴은 왜 모든 지금의 전쟁에 소극적이며 또한 느린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러우 전쟁에 푸틴 혼자만의 단독적인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푸틴과 함께 계획하고 움직이고 추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토론의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행동하는 데까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전쟁이 예측했던 대로 푸틴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면 당연히 이 전쟁의 목적은 단순한 영토 탈취 또한 그 이상의 승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경제와 교묘히 맞물려서 글로벌 경제를 매우 길고 장기적으로 침체시키기 위한 목표가 그 주된 목적임을 우리가 잘 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이렇게 지루하게 펼치고 전 세계 에너지와 식량을 압박할 필요도 없고 그중 특히 유럽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침몰시킬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를 압박하고 침몰시키면 시켜갈수록 반대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강대국인 미국과 브렉시트를 탈퇴한 영국뿐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면 미국은 기다렸던 듯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강력히 압박할 수 있게 되고 유럽은 그동안 러시아 가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미온적이었던 유럽도 결국 세계적인 여론에 못 이겨 미국의 편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러시아 가스가 아닌 미국의 셰일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미국은 현재 미친듯이 덩치가 커져버린 EU의 가장 큰 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에너지 교류를 통해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러 전쟁을 통해 그동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EU 국가들을 미국 영향권 아래에 담아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30년 전부터 나토 가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나토는 러시아의 지리적인 전쟁 갈등의 유도를 촉발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매번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우러 전쟁의 씨앗은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뿌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푸틴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시가 이 같은 말을 실수로 꺼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꺼낸 이유는 명백한 것이죠. 이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고 무기 수출이라는 새로운 판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전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허가 약속이 나온 뒤 그러니까 정확히 부시 대통령 발언의 명분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4개월 만에 조지아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조지아는 단 4일 만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조지아 영토의 20%를 빼앗는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도 나토는 뒤에서 비판만 했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작업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역시도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데 바로 나토 비가입국과 유럽국이 또다시 세계 전쟁의 위기구조로 인한 그 공포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미국 무기를 수입해 갔다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나토에 가입하려는 그러한 계기를 또 한 번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토가 러시아 조지아 침략 사건을 빌미로 이 모든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러시아는 매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나토를 앞세워서 유럽을 흔들고 러시아와 전쟁의 양상을 키워왔으면 물론 그때마다 미국은 막대한 무기 수익을 통해 유럽과 동아시아의 무기를 유통시켰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으로 뿌렸던 딸을 다시 걷어들였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한국 역시도 이 무기 수입을 통한 간접적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패드가 감당할 수 없는 달러를 풀고 유동성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정확하게 터져나오는 전쟁 위기 시나리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우연들이 그것도 매번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은 됐고 과연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우러 전쟁에서 무슨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내 소수 권력층들이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짓의 국익이 아니라 국가 수뇌부들의 권익의 진실이 우선시되는 나라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밀 생산 지역의 약 40%와 항구를 손에 넣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식량난이라는 명분으로 그 지역의 적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미국의 GMO 작물을 재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치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의 침략한 우크라이나 땅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땅을 수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 식량난의 고착화를 만들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 GMO 작물이 어쩔 수 없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보며 웃고 있을 빌 씨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의 러시아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식량의 주권지역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느덧 전쟁이라는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전쟁의 검은 그림자 뒤에서 얼마나 추잡한 이익 집단들이 이 판을 흔들고 조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우러 전쟁은 바이든, 마크롱, 푸틴 이 세 사람이 주고받는 통화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언제든 전쟁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우선시하는 계획으로 변경,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는 저 통화들로 인해 도대체 저들이 전쟁에 대해서 무슨 회담의 말을 주고받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의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식량 주권, 무기 수출, 달러 긴축 이 세 가지의 계획들이 서로 맞물려서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보니 푸틴은 이 전쟁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이고 현재 엄청난 달러가 풀려버린 상황이다 보니 되도록 전쟁이 오래 유지되어야 각국의 무기 수출을 통해 달러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가 탈달러를 주장하면서 스위프트 결제망을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결제망을 통해 전 세계로 도입하고 있는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타이밍에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를 통해 확산시킨 디지털 결제 인프라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 이상이 우러 전쟁 이후 CBDC 화폐를 시장에 적극 도입하려고 또한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아직도 우연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다라면 푸틴, 시진핑, 바이든 모두 한패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고요. 더욱이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려버린 헬리콥터 머니의 주인공 벤 버냉키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니 이건 정말 황당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거두절미하고 푸틴이 핵을 발사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른 저의 대답은 단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푸틴은 식량의 주권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땅에 무모하게 핵을 투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강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을 한다 해도 밀 생산에 치명적이지 않는 외곽지역 그것도 미미한 전술핵에 그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말 막으려 했다면 폴란드에 파병되었던 미군을 직접 우크라이나로 보냈으면 끝날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국의 안전을 위한 영토 방어라는 명분도 충분했고, 더욱이 전쟁할 것도 없이 나토가 우크라이나 땅에 그냥 발만 담궜어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절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바이든과 푸틴 이 두 대통령이 원하는 결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소련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까불다가 경제 제재를 받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비운을 겪었던 나라인데, 푸틴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시진핑 역시 트럼프한테 대항하다가 결국 교역 제재를 당하고 중국 기업이 줄도산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요지는, 미국이 현재 세계 경찰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 미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미국의 발 아래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의 우러 전쟁에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국가 역시도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쇼 곱하기 쇼는 쇼다, 온통 거짓으로 꾸며진 저 조작되어진 전쟁에 대해서 다시금 쉽게 나열을 하자면, 첫 번째는 화폐적 해석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화폐적 현상입니다. 이 화폐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시 자국으로 강력하게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사태는 결코 팬데믹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태인들이 팬데믹 사태의 명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새로운 디지털 결제망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화폐량을 사상 최고치로 증가시켜서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린 것뿐입니다. 둘째로 비화폐적 화폐 촉발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자원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시장은 원리로 자연히 가격이 상승합니다. 즉 전쟁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용 혹은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전쟁에 따른 경기 위축의 명분을 이용해서 화폐 유동성의 결핍을 주장하고 새로운 비화폐 결제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획적인 전쟁을 촉발시키게 된 원인이고,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서 가격을 급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사기적인 거짓쇼를 통해서 상품의 가격 상승을 일으킨 문제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율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자신들의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달러 인덱스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로와 세계 많은 나라의 화폐가 평가절하되고 수입 물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물가 환율을 잡기 위해 그들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카드를 비로소 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화폐 증가로 구매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달러 대비 모든 나라의 화폐들이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 화폐의 구매력 저하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극도로 가중되게 되면 결국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새로운 화폐를 발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가중적으로 단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우러 전쟁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충분한 명분이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었던 전쟁을 러시아와 미국 양측이 질질 끌면서 이제는 화려한 핵전쟁의 내러티브라는 시나리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이 전쟁의 깊은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 이 엘리트들이 지금의 우러 전쟁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것은 새로운 화폐 개혁과 새로운 식량 생산의 권한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두 가지의 권한을 얻을 수 있게만 된다면 전 세계는 그들의 입김 아래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융, 화폐 시스템만으로 그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의 카드, 무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식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러 전쟁에서 적과 아군이라는 정의 과연 있긴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겠습니까? 러시아를 응원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백산맥이란 소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책의 대목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낮에는 군인들이 국가의 정의를 외치면서 빨치산에 가담한 자들을 처단했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정의를 외치며 군인들에게 가담한 자들을 처단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저들이 외치는 정의의 희생물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우러전쟁 역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만의 정의인 것입니다. 과연 현재 빌씨가 만들고 있는 유전자 식물과 인공육의 연구가 이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하고 만들어낸 그의 통찰력과 천재적인 미래 예측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금 깊게 그들의 계획을 또 한번 의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